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시리에 빠졌을 때, 지열한 경쟁에 내몰렸다가 한순간 패배자의 늪에 빠지게 됐을 때,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 때, 우리는 인생에 깊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지도 않는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게으른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인간은 비로소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이 내 마음처럼 펼쳐지지 않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낄 때 인문학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휘청이는 위태로운 모습이 아닌 나다운 모습으로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인문학을 추천합니다. 인문학은 휘청이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입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인문학이 뭐였죠? 인문학이 뭐였더라? 우리 인문학이 뭐였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문화, 역사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었죠. 영화나 음악, 또 그림, 책 등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인문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화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불안 대신 인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지은이 이윤영, 펴낸 곳은 나무의 철학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저자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공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작은 일상도 놓치지 않고 배우듯 채워나가는 삶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방송에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과 만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승진이나 진학, 입사에 실패할까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그 불안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세월이 지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반 달라진 것도 없지 않느냐고요. 저자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유연하고 유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사유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이 내 마음처럼 펼쳐지지 않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 우리들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때 막상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려고 하면 마땅한 사람이 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때 분별력 있는 관찰자에 대한 철학자 누수바움의 책에서 힌트를 넣습니다. 바로 내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분별력 있는 관찰자가 되어서 바라본다면, 즉 아까 말했던 철학이나 문학, 역사, 예술로부터 분별력 있는 관찰자가 될 수 있는 시선을 빌려올 수 있다면 하루하루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닌 단단하고 주체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인문학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저 요즘 그냥 무슨 숲길이라고 이름 달아주는 거에 재미 붙인 것 같지 않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말의 쓸모.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는 얼마 전 친구 B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A는 취직 준비를 위해 유학을 한 후에 종일 게임만 하는 아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친구 B에게 털어놓았는데 몇 주 후에 나간 모임에서 B가 친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바람에 A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B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 한순간 모임 전체에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생활인데다가 모든 친구들 앞에서 털어놓을 이야기였다면 애초에 B에게만 꺼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A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난히 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장을 하지 않아도 내실이 있어 보이고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 중 하나는 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의 위험한 속성이죠. 중년이 되면 말이 더욱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도 많기 때문이겠죠. 오죽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리스어 중에 파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타인에게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free speech입니다. 파레시아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이는 권력자 앞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철학자 플라톤은 파레시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그 진실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나라와 시민들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절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점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단점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남매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면 험담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말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처음의 대화에서는 전혀 의도치 않았던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오가며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타인의 단점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세요. 장점 역시 그 사람이 없다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단점 또한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인들에게 나의 단점은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단점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나란 사람에 대한 선입견만 가중시키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조금씩 자신이 쌓아왔던 일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과의 질과 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자신의 성과에 대해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나의 성과에 대해 알리고 인정과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빛나는 성과가 누군가에게는 열등감과 우울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단초가 된다면 그것 역시 슬픈 일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말하는 대신 그들의 성과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일이 오히려 나를 인정받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중년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니 다른 사람의 사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크기만 다를 뿐 저마다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의 고민들에 휩싸여 삽니다. 그러니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고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있다면 너무 가볍게 타인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우선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내 인생의 고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게 느껴졌던 고민이 발어되는 순간 더 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일상은 예측 불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세운 계획들이 일순간 타의에 의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계획대로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쉽게 타인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사정을 모르는 타인에게 나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다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만큼은 몇 번이고 절제를 권하는 것이 과하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 가벼운 마음의 소리를 내뱉지 말고 끌어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일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서점에 갔다가 한참을 책 제목과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혼자 유추해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내 책의 앞부분 몇 장을 읽다가 결국 책을 사서 서점 끝에 위치한 카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책은 바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책은 그 후 여러 북튜버와 서평가의 소개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책은 혼돈에 빠진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울했던 자신의 삶에 한 줄기 구원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게 배신하게 된 여자는 상실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여자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어류 분류학이라는 낯선 연구를 하는 18세기 초반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의 5분의 1을 발견하여
그 각각의 이름을 직접 짓고 표본 작업까지 하는 열정적인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1906년 지진으로 인해 그가 만들어 온 수많은 어류 표본들이 한순간에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지진의 잔해 속에서 물고기 이름표를 찾아 하나씩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졌던 여자는 이러한 조던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데이빗의 삶을 추적하며 그동안 과학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도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알려졌던 것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산사태처럼 닥쳐오는 혼돈 속에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당연한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실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삶과 죽음, 자유와 책임, 의미와 무의미, 선과 악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의 깊은 사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논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변하게 옳다거나 틀리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자각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이전의 우리는 전 세대의 말과 글을 통해서만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명제들도 세계 어딘가에 누군가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그 당연함을 뒤집고 오류를 찾아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존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 의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인 배경, 지식 수준, 사회적인 지위, 신념 등에 따라서 세상은 각자에게 얼마든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본질 따위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본질, 즉 진리나 정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나 정전을 쫓기보다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 사안에 접근하여 서로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안과 사고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비판적인 사고를 제안합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내적인 표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잠재적인 힘입니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되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설득력을 갖추게 되며 보다 면밀하게 사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떠한 상황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 안에는 그 상황이나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 하늘은 파랗다라는 명제를 두고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가을 하늘은 파랗다라는 명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가을에 점점 심해지는 황사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전에 비해 맑지 못한 하늘이 가져다주는 가을의 우울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을 하늘은 파랗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기에 왜라는 질문을 했을 뿐인데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적인 사고가 갖는 힘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쩌면 이 당연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절대 진리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하게 해오던 것 대신에 새로운 것, 지금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지금 내가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존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전성기를 향해 당신의 전성기는 지났다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2023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양자경의 수상소감입니다. 앞에 여성 여러분이라는 말이 더 있었지만 비단 이 말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전성기는 형세나 세력 따위가 왕성한 시기를 말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재능과 능력이 가장 정점에 오른 시기이고 한 사회나 국가를 예로 들면 그 사회나 국가가 가장 활발한 문화, 역사,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드러내는 시기를 일컫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좋은 시절 다 갔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분명 열심히 산 것 같은데 50이 되어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고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건강과 젊음마저 빼앗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야말로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최고의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 30대 때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는 체력이 모자란 경험을 대신했고 웬만해선 꺾이지 않던 패기가 노련함 대신 부스터가 되어줬습니다. 중년이 되면 젊음이라는 갑옷도 패기라는 내피도 한 겹 벗겨집니다. 중년이야말로 순수하게 내 실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0, 30대 때에는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러한 시간들이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집결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을 마구 꺼낼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전성기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양자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자경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배우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활약한 홍콩의 대표적인 액션 배우 중 한 사람이죠.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 한 번쯤 그녀가 나온 액션 영화를 접해보지 못한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만큼 홍콩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2000년대에 들어와 돌연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미국에서 영화나 TV 드라마 시리즈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20, 30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중년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활약은 다른 홍콩 배우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배역을 늘려갔고 2023년에는 마침내 단독 주연을 맡은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해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을 넘긴 시점에서요. 중년 이후에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 중엔 콜린 퍼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40대 이후의 작품으로 국민적 배우의 자리에 올랐으며, 역사적인 화가 클로드 모네는 젊은 시절 혹평받던 화가였다가 50대에 이르러 회화 역사상 이정표가 되는 작품들을 완성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는 93세 때 기자로부터 당신은 평생 직업만 7개가 넘었고 교수로만 40년을 일했는데 언제가 전성기였냐라는 질문을 받고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삶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다른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나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새로운 분야와 창조적인 상황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한 행동과 지나친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른바 탈꼰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제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회고는 반성과는 다릅니다. 반성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입니다. 반성이라는 말에는 왠지 꾸지람이 함께 떠오릅니다. 괜히 위축도 됩니다. 반면 회고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짚어보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보다 진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매일 운동을 하기로 계획하고 마지막 날 이를 회고한다고 해봅시다. 우선 30일간의 운동 기록을 보며 잘한 점과 부족했던 점을 살핀 후 다음 달에는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고 실천해 나갈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30일 동안 며칠 운동을 했으며 하지 못한 날에는 어떠한 사정과 특징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이때 운동 일수를 조정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계산점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고입니다. 이렇게 매달 혹은 매 분기, 해마다 회고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인생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전성기는 매일 갱신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자기 만족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오늘이 인생에서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의 우아함. 중년의 진정한 우아함은 말에서 나옵니다. 한 인문학 특강 시간에 한 말입니다. 20, 30대에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뱃살과 슬슬 존재를 드러내는 주름들은 미처 포장할 틈을 주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애초에 대단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품이 있으면서도 단단해 보이고 예리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문득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생각하다가 소설가 김훈이 자전거 여행에서 언급한 대나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대나무는 일정한 기간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쭉 뻗은 대나무와 같은 모습일까요? 품이 있으면서도 단단해 보이고 예리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상태. 제가 정의한 중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문장을 의미하는 단어를 찾고 싶었습니다. 사전을 보다가 문득 한 단어에 마음이 끌립니다. 바로 우아함입니다. 우아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균형과 절제의 미를 두루갖춘 태도라고 제 방식대로 정의해 봅니다. 그런 중년의 우아함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TV 드라마에 나온 한 중년 여배우의 말투가 귀에 꽂힙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녀의 말에서 묻어나는 우아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현란한 액세서리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녀의 말 몇 마디가 그녀 자신과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 언급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여러 자리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말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뱉은 말은 타인을 향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하는 말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그 말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항상 언어를 통해 살아가고 우리가 선택한 말과 언어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항상 타인과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세대에게나 내뱉은 말은 중요하지만 중년에게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우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줄여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전부인 양 떠드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고립과 결핍을 갖게 됩니다. 중년의 말은 우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이를 먹으니 어휘력도 부족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은 자신의 말과 태도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과 노력이 부족할 뿐 나이 탓이 아닙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 연구진이 약 6천 명의 20대에서 9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휘력, 단어 기억력, 계산력, 공간 정약력, 지각 반응 속도, 귀납 추리력 등의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인지 능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어휘력 측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이해하며 그것과 비슷한 동의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반응 속도와 계산력 부분에서는 대부분 25세의 정점을 이르렀다가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휘력, 공간 정약력, 단어 기억력, 귀납 추리력은 50대까지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네 항목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은 20대 때의 수치보다 45에서 60세, 흔히 중년이라고 여기는 시기에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기 이후 중년에도 여러 인지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실험 책임자인 셰리 윌리스 박사는 중년의 뇌는 퇴화 중인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기능하고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신체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것은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화는 무슨 우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말만 예쁘게 한다고 되겠어? 같은 말들이 정신을 지배하면 건강하고 팔팔하던 신체마저 힘을 잃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해주세요. 우아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중년에 찾아오는 허망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괴로움, 그리고 공포가 관계의 허물을 넘어 삶의 허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 불리는 이맘때입니다. 중년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에서 30대 때에도 분명 타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서운함을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며칠 밤만 자고 일어나면 쉽게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구나 생각되면 거리를 두거나 과감하게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년까지 이어온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더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특별한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반까지 함께하면서 희로애락을 공유한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함께 보낸 세월만큼 서로에 대한 라포, 즉 관계적 신뢰도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보다 힘이 되는 관계라고 굳건히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의 작은 말이나 행동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중년 이후에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쉽게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질질 끌려다닐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극진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진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 중 하나로 환대를 제안해 봅니다.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라 라는 뜻입니다. 환대에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타자를 맞이하는 사람인 주인과 맞이함을 당하는 타자, 즉 손님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 손님에게 나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그 손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 우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두루 정리합니다. 손님이 나의 집에 머무는 시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머무는 공간이 편안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환대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이 타인을 대하는 극진한 태도라고 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좀 더 깊이 있는 환대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고 집을 청소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대는 상대를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내 공간으로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대란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그 표현으로서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환대에 대해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환대는 조건적입니다. 이방인이 우리 영토에 들어왔을 때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평화적으로 행동했을 경우입니다. 이방인에게 환영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이 도착한 곳의 주인에게 역시 이방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제한적인 환대입니다. 칸트는 환대는 단순한 자선의 의미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권리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지구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할 보편적인 환대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이방인이 억압받지 않고 주인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방문하고 교역하는 것을 환대라 일컬었습니다. 반면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는 새로 도착한 이들에게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주 작은 조건의 충복도 요구하지 않은 채 집을 제공하는 무조건적인 대접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대는 개인이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환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하여 데리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환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 철학자의 환대에 대한 생각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환대가 현실적이고 어떤 환대가 이상적이냐 따지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환대의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칸트와 데리다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내 시간과 공간을 타자, 즉 손님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그 시간과 공간에 있는 타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대하는 일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조건을 묻기보다는 우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성껏 준비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우선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따지기보다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거리감을 버리고 그 사람을 내 시간과 공간에 받아들이겠다는 환대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분이셔서 그렇겠죠? 실은 어찌 보면 인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심리학까지. 이 많은 참고 자료를 스스럼 없이 끌고 오지만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말의 의지가 잘 어울리면서도 그 논지가 잠시라도 어딜 도망가 있질 않아요. 딱 중심에 있습니다. 인용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읽히고 이해가 잘 되거든요. 역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가장 잘 쓰인 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챕터,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공감을 했는데 특히 이곳에서였습니다. 중년 이후에 삶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극진함이 있어야 했다. 극진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태도라고 했고요. 정성을 다하는 태도 중 하나로 저자는 환대를 제안했습니다. 환대.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말하는 말이잖아요. 환대란 상대에게 나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뿐이었을까요? 조금 더 환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환대란 상대를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드리고 그에게 내 공간으로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무조건적인 아무에게나의 환대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환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한 상대의 조건을 묻기보다는 우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성껏 준비해주는 마음가짐이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나의 환대를 상대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은 조금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더라도 최소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어른으로서의 시작점은 바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무척 기뻤습니다. 네, 앞으로 저에게 타인에 대한 태도의 기준은 바로 환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좋은 책 들고 금방 달려오겠습니다. 나뭇잎들 안녕히 계십시오. I get a little bit breathless. My thoughts are too big. Can I get some comfort, please? I guess I should have been honest. It breaks in my heart. It's weighing me down, baby. I'm like a river that's overflowed. The sooner you know it, the less do we hurt. Let me speak the truth. I know you don't wanna face it. You think it's too late, but I can see past the rain. Won't you lay it on me? Turn the page and burn it. Let's make up a big bonfire on the beach with the stars as our lighters, and throw our problems in the flame. Throw our problems in the flame. We fell down to the bottom, so bottom up please. We're gonna get over this. I see the smoke in the mirrors. I'm holding the key, one step away from salvation. You're like the ocean, setting me free. Out in the open, I'm picking up speed. No bad thoughts penetrate. Hold me like this is the first time. Our destiny calls, not leaving this incomplete. Won't you lay it on me? Turn the page and burn it. Let's make up a big bonfire on the beach with the stars as our lighters, and throw our problems in the flame. Throw our problems in the flame. And throw our problems in the flames. Ooh, throw our problems in the flame. I get a little bit breathless. My thoughts are too big. Can I get some comfort, please?